유체의 정압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보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유체의 정압에 대한 성질이에요. 옳게 설명된 것을 하나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자, 유체의 압력은 작용면에 수평으로 작용한다. 자, 틀렸죠? 이 유체의 압력 같은 경우는 바로 작용면에 수평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수직으로, 그렇죠? 수직으로 작용합니다. 법선 방향으로 수직으로 작용한다가 맞는 내용이 되겠죠. 다음 2번, 개방된 용기에 작용하는 유체의 압력은 밀도에 반비례한다. 자, 보세요. 유체의 압력이 밀도에 반비례한대요. 자, 우리 이런 공식이 있었죠. 우리 압력 구할 때 P는 감마 H. 자, 감마라고 하는 것은 이게 비중량인데 비중량은 밀도와 그리고 중력 가속도의 곱이죠.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 rho G H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죠. 비중량은 rho G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유체의 압력은 여기 있죠. 밀도에 반비례한 것이 아니라 비례한다가 맞겠습니다. 자, 2번 틀렸고요. 다음 3번. 개방된 용기에 작용하는 유체의 압력은 자, 이번에는 유체의 깊이에 반비례한다. 자, 깊이가 뭐예요? 바로 H가 깊이인 거죠. 이 깊이에 반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례한다가 맞겠죠. 3번도 틀렸고요. 4번. 밀폐된 용기에서 어느 한 점에 작용하는 압력은 자, 모든 방향에 같은 크기로 작용한다. 이게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보기 중에서 잘된 설명을 이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실게요. 계기압력은 절대압력에서 대기압을 뺀 값과 같다. 자, 계기압력은 절대압력에서 대기압을 뺀 값과 같다. 우리 이런 거 배웠었죠. 절대압력은 자, 어떻게 해서 구했냐면은 자, 대기압과 그리고 계기압력의 자, 합으로 구했었고요. 하나가 또 있었죠. 진공압력 같은 경우는 대기압에서 이제 진공압력을 뺐을 때 그때 절대압력이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 공식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1번에서 계기압력은 절대압력에서 대기압을 뺀 것과 같다. 어때요? 맞는 거죠. 그렇죠? 1번이 자, 정답이 되고요. 2번에 계기압력은 절대압력과 대기압을 합한 값과 같다. 아니죠? 절대압력은 대기압과 계기압력의 합인 거죠. 2번 틀렸고요. 다음 3번. 정지한 유체에서는 수평 방향으로의 압력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자, 아니죠. 수평 방향으로의 압력이 아니라 모든 방향에서 동일한 크기인 거죠. 틀렸고요. 4번. 물속에 잠긴 물체의 부력에서 수중에서의 물체의 무게를 빼면 물체의 공기 중에서의 무게를 예측할 수 있다? 자, 틀렸어요. 자, 공기 중의 무게를 구할 때는 자, 어떻게 구하냐? 자, 이것은 부력. 자, 물체를 위로 떠받치는 힘이죠. 부력에다가 수중에서의 무게를 합친 게 이게 바로 공기 중 물 밖에서의 무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설명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비중이 0.01인 유체가 지름 30cm인 관내를 98N/s로 흐른다. 이때의 평균 유속은 몇 m/s인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중량, 유량에 관련된 거죠.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자, 98Nm/s라고 했어요. 자,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중량 유량입니다. 중량 유량. 그래서 중량 유량과 관련된 이제 그런 문제인데, 자, 여기서 이제 중량 유량을 구하는 자, 공식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중량 유량을 우리가 기호로 이제 대문자 G로 일반적으로 표시를 하죠. 자, G는 감마 곱하기 A 곱하기 V입니다. 그래서 이 중량 유량 같은 경우에는 이게 AV라고 하는 게 최적 유량이죠. 최적 유량에다가 비중량을 곱한 게 바로 중량 유량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평균 유속을 구하는 거예요. 이 V. 그렇죠? 평균 유속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V는 감마 A분의
감마 A분의 이제 G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이 비중량을 먼저 구할 건데 우리 물의 비중량을 알고 있죠? 9.8 kN/s 세제곱미터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비중량 먼저 구할게요. 이 유체, 비중이 0.01에 해당하는 이 유체의 비중량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자, 비중이 0.01이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물의 비중량을 곱하는 거예요. 기준이 물이니까. 그래서 9,800을 곱하는 겁니다. 뉴턴 퍼 세제곱미터. 네. 그러면 98 뉴턴 퍼 세제곱미터가 나오는 거죠. 이 유체의 비중량은 98입니다. 98. 자, 이제 구했기 때문에 비중량 알았기 때문에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비중량입니다. 이 유체의 비중량이에요. 물이 아니라 98 뉴턴 퍼 세제곱미터가 되고요. 자, 그 다음 A 단면적이에요. 지금 지름이 관내의 지름이 30cm니까 어떻게 돼요? 4분의 파이 곱하기 자, 그럼 지름이 30cm면 0.3m죠. 그래서 0.3의 제곱을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분자에는 문제에 나와 있는 중량, 유량 98 뉴턴 퍼 세크를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 평균 유속이 얼마가 나오냐? 대략 14.15 정도가 됩니다. 14.15가 되고요.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풍동에서 유속을 측정하기 위하여 피토 정압관을 사용하였다. 자, 이때 비중이 0.8인 알코올의 높이 차이가 10cm가 되었다. 압력이 101.3kPa이고 온도가 20도씨일 때 풍동에서 공기의 속도는 몇 미터 퍼 세크인가? 단 공기의 기체 상수는 287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자, 풍동에서의 공기의 속도를 지금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공기의 속도를 구하는 공식부터 알고 있어야 우리가 그 앞에서 먼저 계산할 값들을 알 수 있겠죠. 자, 보시면 공기의 속도 V는 자, 보세요. 루트. 자, 루트. 자, 얼마가 되냐? 로분의 2. 로분의 2 곱하기 자, 델타 P입니다. 자, 이것으로 공기의 속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이 로우라고 하는 것은 밀도고요. 그리고 델타 P는 압력이 되겠죠. 압력.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밀도와 그리고 압력을 구하면 바로 공기의 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밀도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밀도. 자, 이 밀도 같은 경우는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죠. 맞나요? 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이 부피분의 질량은 바로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에서 지금 공기의 기체 상수가 나왔잖아요. 자, 이게 왜 나왔냐? 바로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활용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밀도 같은 경우는 얼마냐? 바로 RT분의 P가 됩니다. RT분의 P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공식 있죠, 이거. 이 공식 자체가 바로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인데 부피분의 질량이 그게 밀도잖아요. 그래서 밀도는 여기 RT분의 P로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문제에 나와 있는 값들을 그대로 대입을 해볼게요. 자, 여기 R이라고 하는 값은 이제 기체 상수인데 기체 상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287로 나와 있죠. 자, 단위까지 써볼게요. 뉴턴 미터 퍼 킬로그램 켈빈.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게 기체 상수예요. 자, 여기에다가 자, T라고 하는 거는 절대 온도죠. 절대 온도. 근데 지금 섭씨 온도가 20도씨예요. 그러면 절대 온도로 바꿔주면 273 플러스 섭씨 온도 20도가 되는 거죠. 단위는 켈빈이고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 P라고 하는 거는 압력이에요. 지금 압력이 얼마라고 했어요? 101.3kPa이라고 했죠? 101.3. 그러면 101.3. 자, 킬로파스칼인데 이 킬로파스칼과 같은 단위가 있죠. 저 뭐였냐? 바로 킬로 뉴턴 퍼 제곱미터와 같은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분자에는 단위가 킬로 뉴턴인데 분모는 지금 단위가 뉴턴이죠. 이 단위를 맞추셔야 돼요. 킬로 뉴턴으로 맞추거나 아니면 뉴턴으로 맞춰야 됩니다. 자, 제가 해설에는 어떻게 바꿨냐? 이 분모에 있는 이 뉴턴을 킬로 뉴턴으로 바꿨어요. 해설해 보시면 그러면 287이 뭘로 바뀌겠어요? 0.287로 바뀌어야죠. 뉴턴이
킬로뉴턴으로 바뀌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때 이 값을 계산하면 자, 밀도가 얼마 나오냐? 밀도가 대략적으로 1.205가 되네요. 1.205가 됩니다.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해서 밀도를 먼저 구한 겁니다. 밀도.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밀도를 구했으니까 여기 델타 P에 해당하는 압력을 구해야 되겠죠? 자, 보세요. 자, 델타 P는 자, 지금 압력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요? 감마 곱하기 H였죠? 근데 감마라고 하는 것은 밀도와 중력 가속도의 곱과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로우지 H로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이 로우라고 하는 건 뭐예요? 로우. 로우는 자, 밀도입니다. 밀도. 자, 밀도인데 지금 물의 밀도가 얼마죠? 물의 밀도가 1000kg per 세제곱미터죠. 그런데 지금 자, 알코올의 비중이 얼마라고 했어요? 0.8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 로우는 물의 밀도가 아니고요. 알코올의 밀도인 거예요. 지금 비중이 0.8인 알코올의 높이차가 지금 10cm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0.8 곱하기 물의 밀도 1000kg per 세제곱미터를 곱합니다. 그럼 이게 바로 알코올의 밀도인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자, 중력 가속도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을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H는 높이차예요. 지금 높이차가 얼마라고 했어요? 10cm. 그러면 0.1m가 되는 거죠. 예, 다리가 미터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압력이 얼마가 나오냐? 압력차 784 정도가 되네요. 784 파스칼이 됩니다. 파스칼 또는 뉴턴 퍼 제곱미터 같은 거죠. 자, 이제 대입을 해볼게요. 자, 공기의 속도는 루트 자, 밀도가 얼마였어요? 밀도가 1.205였죠. 1.205 분의 2 곱하기 자, 압력차가 784입니다. 784. 이렇게 해서 자, 계산하시게 되면 공기의 속도는 대략 36.1 정도가 나오네요. 미터 퍼 세크.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떤 액체의 비중을 측정하기 위하여 납으로 만든 추, 자, 무게는 4N, 최적 1.2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자, 이 추를 액체 중에 넣고 무게를 재었더니 2.97N이었다. 이 액체의 비중은 얼마인가? 단, 물의 비중량은 9,800N per 세제곱미터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액체의 비중을 물어보았죠? 액체의 비중. 자, 액체의 비중을 물어봤어요. 자, 우리 이 비중을 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물의 비중량과 이 액체의 비중량으로 우리는 비중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자, 비중 S라고 하는 것은 자, 기준이 뭐냐? 기준은 물입니다. 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 이 액체의 자, 비중량으로 이제 구해 주는 건데 자, 그래서 비중량 감마 W. 자, 물의 비중량 분의 이 액체의 비중량을 이용해서 바로 비중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이 물의 비중량을 알고 있어요. 문제도 다 나왔죠? 9,800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뭐만 알면 돼요? 이 액체의 비중량만 알면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구하냐?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단서들을 한번 볼게요. 자, 이 납으로 된 추에 무게가 나왔고요. 무게가 나왔고 그리고 최적, 부피의 값이 이렇게 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 추를 액체에 넣었을 때 그때의 무게까지 나왔네요.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냐? 바로 부력을 구할 수가 있어요. 부력. 자, 부력. 자, 부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물체를 떠받치고 있는 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력 같은 경우는 공기 중에서의 무게에서 뭘 빼주면 돼요? 자, 액체 중에서의 무게를 빼주면 바로 부력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공기 중 무게는 부력에다가 액체 속에서의 무게를 합친 게 그게 공기 중 무게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금 공기 중에서의 무게가 얼마냐면은 4N이에요. 그렇죠? 추의 무게가 4N이잖아요. 4N에서 빼줍니다.
액체에 넣었을 때의 무게, 액체 중에 넣고 무게를 쟀더니 2.97N이 나왔대요. 그럼 빼주면 돼요. 2.97N을 빼주면 자, 부력이 얼마 나오냐? 1.03 나오네요. 1.03N. 네, 이게 부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력은 어떻게 구하냐? 이 액체, 지금 액체 속에 넣었잖아요. 이 액체의 비중량에다가 잠겨있는 물체의 부피를 곱하는 거예요. 자, 부피는 여기 나왔잖아요. 그렇죠. 부피는 안 변하잖아요. 물 속에 있든 물 밖에 있든 부피는 동일한 거니까. 자, 그럼 여기서 구할 수가 있는 게 바로 비중량. 이 비중량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비중량은 어떻게 구해주면 돼요? 바로 V분의 FP. 부력을 최적으로 나눠주면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부력이 1.03 나왔죠. 1.03N. 그 다음에 최적은 문제에 나왔습니다. 1.2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단위는 세제곱미터인 거죠. 이렇게. 맞나요? 그러면 자, 이 액체의 비중량은 7,984. 자, 7,984.5가 됩니다. 5. 네, 뉴턴 퍼 세제곱미터. 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액체의 비중량.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다 대입만 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자, 물의 비중량은 9,800. 단위는 생략할게요. 자, 9,800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액체의 비중량이 여기 나왔죠. 좀 전에 구했던 거. 7,984.5예요. 7,984.5가 나왔어요.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하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0.815. 0.815 정도가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도씨와 300도씨 사이에서 작동하는 카르노 사이클의 열 효율은 얼마인가? 자, 문제는 카르노 사이클의 열 효율을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공식 하나만 알고 있으면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보실게요. 자, 카르노 사이클의 열 효율 에타는 1 마이너스 TH분의 TL로 구할 수 있어요. 자, 이 T는 바로 절대 온도를 말하는 거죠. 자, H는 하이, L은 로우예요. 그래서 고온의 절대 온도, 고온, 그리고 이 분자는 저온일 때의 절대 온도가 되는 거죠. 다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대입만 하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1 마이너스, 자, 고온. 지금 300도씨가 고온이죠. 300도씨에. 그렇기 때문에 273 플러스 300도. 절대 온도입니다. 섭씨 온도가 아니고 절대 온도로 대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온일 때는 10도씨죠. 10도. 그래서 273 플러스 10 켈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자, 열 효율이 얼마가 나오냐? 0.506 정도가 돼요. 0.506이 나오는데 자, 지금 문제에서는 지금 보기를 보시면 다 퍼센트 100분율로 나왔죠? 100분율로 나왔으니까 여기에다가 곱하기 자, 100을 하시면 되죠. 100분율로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대략 50.6% 정도가 나오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보기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비열에 대한 설명이 나왔는데 보기 중에서 잘못된 내용 한 가지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게 되면 정적 비열은 최적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동안 온도에 대한 내부 에너지 변화율이다. 자, 그래서 지금 비율이 정적 비율입니다. 정적 비율. 정적. 최적이 일정하다고 해서 정적 비율인 거죠. 그래서 최적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동안 온도에 대한 내부 에너지 변화율이다. 이것은 정적 비율에 대한 설명으로 맞고요. 2번. 정압 비율을 정적 비율로 나눈 것이 비열비이다. 네, 그렇죠. 비열비. 요 비열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압 비열, CP, 정압 비열을 정적 비열로 나눈 것이 그게 뭐예요? 비열비입니다. 자, 2번 맞는 거죠. 다음 3번. 비열비는 일반적으로 1보다 크나 1보다 작은 물질도 있다. 틀렸습니다. 자, 지금 보면 정압 비열이
정적 비열보다 항상 더 큽니다. 아시겠죠? 정압 비열이 정적 비열보다 크기 때문에 이 비열비는 항상 1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번이 틀린 설명이 되는 겁니다. 다음 4번. 정압 비열은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될 때, 그렇죠?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될 때 그때 온도에 대한 엔탈피 변화율이다. 4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네요. 비열비는 항상 1보다 큰 값입니다. 정답은 3번. 펌프의 양수량 분당 0.8 세제곱미터, 관로의 전 손실수도 5m인 펌프의 중심으로부터 4m 지하에 있는 물을 25m의 송출 액면에 양수하고자 할 때 펌프의 축동력은 몇 킬로와트인가? 단 펌프의 효율은 80%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축동력을 물어보았죠? 축동력. 축동력 같은 경우는 전동력에서 바로 뭐가 빠진 거예요? 전달계수 또는 여유계수만 제외한 그러한 동력이죠. 축동력은. 그래서 이 축동력을 구하는 공식을 또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축동력 P는 에타 T분의 9.8 QH 여기까지예요. K가 있으면 전동력이고요. K가 없으면 축동력. 그리고 이 축동력에서 효율이 빠지면 수동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문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값만 대입을 해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요 에타라고 하는 것은 펌프의 효율인데 효율. 지금 효율이 80%. 그러면 0.8 대입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문제에서 이 펌프의 양수량 단위를 잘 보세요. 지금 세제곱미터 per minute, 분당 세제곱미터로 나왔죠? 이랬을 경우에는 이 분을 초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단위가 맞아요. 그래서 1분에 해당하는 60초만큼을 여기 t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분당. 그러니까 1분이 60초니까. 자, 그리고 9.8. 자, 곱하기 여기에다가 이제 펌프의 양수량 또는 토출량을 대입합니다. 0.8. 그리고 자, H는 전양정인데 이 전양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실양정에다가 손실수도를 다 합치는 거예요. 근데 보면 관로의 전 손실수도가 5m라고 했고요. 그리고 중심으로부터 4m, 그러니까 4m 지하에 있는 물을 25m만큼 송출 액면에 올린대요. 그렇죠? 그래서 다 더하면 돼요. 그래서 자, 손실수도 5m에다가 자, 이거는 4m라고 하는 거는 흡입 양정입니다. 흡입 양정. 그리고 25m가 토출 양정, 25. 그래서 이게 전 양정 H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축동력은 대략적으로 5.55 정도 되네요. 5.55가 나오고요. 단위는 킬로와트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1번에 있네요. 정답은 1번. 동일한 조건으로 관내를 흐르는 완전 난류 유동에서의 손실 수도는 자, 이것은 바로 속도와 손실 수도의 관계를 지금 물어본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완전 난류 유동에서의 손실 수도, 바로 달시-바이스바의식을 딱 떠올려야 됩니다. 자, 보세요. 달시-바이스바의식 H는 자, EGD분의 FLV제곱이죠. 그렇죠? 이게 마찰 손실 수도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이때 이 손실 수도와 그리고 속도의 관계. 자, 손실 수도 H와 속도 V의 관계를 보세요. 자, 일단 이 속도가 어디에 있어요? 분자에 있죠? 분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분자에 있는 것은 비례 관계인 거고요. 여기 분모에 있는 것은 반비례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요 손실 수도와의 관계가 여기는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손실 수도에 비례하는 것이 뭐냐? 마찰 손실 계수, 그리고 관 길이, 그 다음 속도의 제곱, 이것은 비례 관계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중력 가속도와 관 내경은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속도와 손실 수도의 관계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손실 수도는 속도의 제곱, 그렇죠? 속도의 제곱에 뭐한다?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공식만 봐도. 그래서 정답은 여기 4번에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압력 P1은 100kPa, 온도 T1은 400K, 최적 V1은 1세제곱미터인 밀폐계의 이상기체가 PV 1.4
상수인 폴리트로픽 과정을 거쳐 압력 P2는 400kPa까지 압축된다. 자, 이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약 몇 킬로줄인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기체가 한 일을 물어봤습니다. 기체가 한 일. 그렇죠? 이거는 이제 폴리트로픽 과정에서의 기체가 한 일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무엇을 구할 수가 있냐면 첫 번째로 구할 게 이 폴리트로픽 과정에서 바로 V2 나중 부피를 이제 구합니다. 지금 최적의 V1만 나왔잖아요. V1 이걸 이용해서 이제 V2를 이제 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보실게요. 이 폴리트로픽 과정에서 자, 어떤 공식이 있냐면 자, P1 곱하기 V1의 N제곱은 P2 곱하기 V2의 자, N제곱. 자, 이게 폴리트로픽 과정입니다. 공식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이 공식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이 V2. V2를 구할 겁니다. 나머지 값들은 다 나왔기 때문에 이 V2를 쉽게 구할 수 있죠. 자, 그럼 보세요. 자, 이 식을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 자, V2의 N제곱 그리고 V1의 N제곱이 있죠? 이 V2의 N제곱을 남기고 이 P2를 왼쪽으로 이항을 시켜볼 거예요. 이항을 시킬 거예요. 자, 그러면 V2의 N제곱은 P2분의 P1 곱하기 V1의 N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양변을 P2로 나눈 것 뿐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요 V2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N제곱을 없애야 되잖아요. N제곱을 없애야 되니까 양쪽 변에 자, 어떤 과정을 취할 거냐면은 여기에다가 N분의 1제곱을 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크게 여기에다가 N분의 1제곱을 해줍니다. 그럼 이거 N이 사라지겠죠? 그렇죠? 곱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V2는 자, V1 같은 경우는 요것도 사라지죠? 곱하면은 사라지니까 V1 곱하기 여기는 P2분의 P1의 몇 제곱이 되는 거예요? N분의 1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보세요. V1이 1세제곱미터예요. 그러면 1세제곱미터 곱하기 P2가 얼마예요? P2가 400kPa이죠. 400kPa이고요. 그 다음에 P1이 100kPa이에요. 100kPa이 되고 자, N은 여기 나왔네요. 요게 N이죠. N. 1.4. 맞나요? 1.4. 그래서 1.4분의 1제곱이 되는 겁니다. 네, 이걸 계산하면 V2가 구해집니다. V2. 그러면 이제 V2의 값이 얼마 나오냐면 대략 0.37 세제곱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V2 값을 먼저 구한 거예요. 이제 바로 뭘 구할 수가 있냐? 이 과정, 폴리트로픽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을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체가 한 일, 이건 또 공식이에요. W는 1-N분의 P1 곱하기, P2죠, P2 곱하기 V2 마이너스 P1 곱하기 V1. 자, 이 공식이 바로 폴리트로픽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이제 바로 대입을 해볼게요. 자, 1 마이너스, 자, N은 여기 나왔잖아요. 1.4라고 나왔죠. 1 마이너스 1.4가 되고요. 다음 P2는 아까 얼마? P2가 400이죠. 자, 단위는 생략할게요. P2 곱하기 V2가 0.37이고요. 빼기, 자, P1은 100kPa, 그리고 V1은 1세제곱미터. 이렇게 해서, 자,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계산하시게 되면, 자,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20이 돼요. 단위는 킬로줄.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이 마이너스라는 값의 의미는 뭐냐? 자, 지금 뭐 한 거예요? 기체를 압축했죠? 압축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에 마이너스 12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온도가 37.5도씨인 원유가 초당 0.3세제곱미터의 유량으로 원관에 흐르고 있다. 하임계 레인 놀주수가 2100일 때 층류로 흐를 수 있는 관의 최소 지름은 몇 미터인가? 단, 이때 원유의 동점성 계수는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 잘 보시면 지금 문제에서 레이 놀주수가 나왔고요. 자, 레이 놀주수가 R2죠. 레이 놀주수가 나왔고요. 그리고
동점성계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으로 우리가 어떤 공식을 써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놀즈수가 나왔고 동점성계수, 뉴, 그렇죠?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레이놀즈수의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지금 관의 최소 지름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레이놀즈수 R2는 우리 만약에 점성계수가 나왔다라고 하면 뮤분의 dv 로우로 구할 수 있죠. 만약에 문제에서 동점성계수가 아니라 점성계수가 나왔을 때는 이 공식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동점성계수가 나왔기 때문에 뉴분의 dv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뉴분의 dv. 바로 이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레이놀즈수 R2는 지금 뉴분의 dv라고 했어요. 자, 지금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뭐냐? 바로 관의 최소 지름을 구하래요. 이 d값을 구하는 거예요, d값.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이 v, 유속 모르죠? 근데 이 유속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뉴분의 d 곱하기 우리 최적 유량 구하는 공식에서 자, 이 v는 자, 어떻게 구하냐? 바로 파이 d제곱분의 파이 곱하기 d제곱분의 4q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구한 거죠. q는 a 곱하기 v, V죠. q는 AV, 최적 유량 구할 때.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것은 4분의 파이 곱하기 d제곱이고 여기에다가 v를 곱한 거예요. 이 식을 변형해서 v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만든 것 뿐이에요. 자, 그럼 여기 보면 이 d와 이 d 하나가 약분되겠죠. 약분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 파이 곱하기 d, 잘 보세요. 파이 곱하기 d 곱하기 뉴 분의 4q. 이러한 공식으로 만들어져요. 어차피 파이 d가 지금 분모에 있으니까 일로 내려간 것 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R2는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이제 뭐 구하는 거예요? 구하고자 하는 게 여기죠. 관의 최소 지름 d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레이놀즈수와 요 관경 d를 위치만 바꾸면 돼요. 그럼 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d는 자, 위치만 바꾼 거예요. 파이 곱하기 레이놀즈수에다가 동점성계수 분의 4 곱하기 q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간단해요. 레이놀즈수랑 요 관경 d만 위치만 바꾼 것 뿐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값들을 이제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파이 곱하기 레이놀즈수가 2100이라고 했죠. 2100 곱하기 동점성계수 여기 있습니다.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4 곱하기 자, 유량 원유가 얼마라고 했어요? 0.3 세제곱미터 per sec 0.3을 이렇게 대입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자, 관경이 얼마 나오냐? 3.03 정도 되네요. 3.03m.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직경 10cm의 오리피스가 큰 저장 탱크의 아랫부분에 부착되어 있다. 자, 수면에서 오리피스까지의 물 깊이가 3m로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오리피스에서 방출되는 유량은 몇 세제곱미터 per sec인가? 단, 오리피스에서의 속도 계수는 0.9, 수축 계수는 0.6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오리피스에서 방출되는 유량. 유량을 구하는 거죠. 유량. 자, 그러면 우리 유량. 바로 최적 유량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죠. 자, 최적 유량. Q는 A 곱하기 V. Q는 AV. 많이 봤던 거죠. 최적 유량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뭐 유량계수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냥 Q는 AV를 구하면 돼요. 하지만 이 단서 조건을 보면 오리피스에서의 속도계수와 그리고 수축계수가 문제의 조건으로 나왔죠.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이 유량계수를 고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유량계수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유량계수. 자, 유량계수를 이제 C로 표현하는데 이 유량계수 같은 경우에는 속도계수 있죠. 속도계수와 그리고 수축계수를 곱해서 구할 수 있어요. 좀 생소하죠? 유량계수는
예, 속도 계수와 수축 계수의 곱입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속도 계수가 0.9고요. 그 다음에 수축 계수가 0.6이니까 곱해주면 0.54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유량 계수예요. 여기다 유량 계수 C를 네, 곱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자, A는 면적이죠. 이 오리피스의 면적이니까 이거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여기 10cm 직격 나왔으니까. 자, V는 뭐냐? 유속인데 이 유속 같은 경우에는 바로 토리첼리의 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C 곱하기 A 곱하기 루트 2GH 맞나요? 네, 토리첼리 식을 이용해서 이 V를 루트 2GH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밑에다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유량 계수가 0.54예요. 0.54에다가 곱하기 자, A는 이 오리피스의 단면적입니다. 자, 직경이 10cm니까 얼마가 돼요? 4분의 파이 곱하기 10cm, 0.1m네요. 0.1에 자, 제곱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루트 2 곱하기 자, G는 중력 가속도 9.8m/s 제곱 그리고 H는 수면에서 오리피스 요 중심 있죠? 중심까지의 높이입니다. 3m, 3m를 대입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자, 유량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0.0325가 됩니다. 단위는 세제곱미터/s.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용기 속에 물의 압력을 가했더니 물의 최적이 0.5% 감소하였다. 자, 이때 가해진 압력은 몇 파스칼인가? 단 물의 압축률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제곱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에 나온 조건들을 보게 되면 자, 물의 압축률 나왔죠. 압축률. 자, 압축률 이게 베타입니다. 베타. 자, 우리 압축률이 나왔다는 얘기는 바로 최적 탄성 계수가 떠올라야 돼요. 압축률이 나왔다는 얘기는 자, 그래서 요 최적 탄성 계수 K는 압축률 분의 1이죠. 서로 최적 탄성 계수와 압축률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반비례 관계. 자, 그럼 여기서 최적 탄성 계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바로 델타 P를, 즉 가해진 압력입니다. 델타 P를 자, 델타 V 나누기 V. 그러니까 최적의 변화율인 거죠. 예,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최적 감소율.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고. 여기는 이제 뭐예요? 마이너스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최적이 이제 압력을 가하면 최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가 붙는 거죠. 다시 쓸게요. 마이너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예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가해진 압력 구하는 겁니다. 가해진 압력. 여기 있죠. 가해진 압력 델타 P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 식을 이제 변형해 볼게요. 바로 이 식을 이용해줘야 되겠죠. 왜냐면 압축률이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델타 P는 바로 여기 있죠. 압축률 분의 1에다가 여기 있죠. 여기 최적의 감소율을 곱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베타분의 1 곱하기 여기는 델타 V 나누기 V로 자, 곱해주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게 가해진 압력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를 없애야 돼요. 그래서 절대값으로 곱해준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네, 여기는 플러스 값으로 나와야 되니까. 자, 그러면 물의 압축률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제곱이었어요. 그러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제곱 분의 1인 거고요. 그렇죠? 베타가 이 값이니까. 자, 여기에다가 자, 절대값. 자, 얼마예요, 지금? 물의 최적이 0.5% 뭐 했대요? 감소했대요. 0.5% 감소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5%. 자, 얼마 되죠? 여기다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5 곱하기 바로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되는 거죠. 자, 왜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냐? 이 0.5%니까 0.5%를 자, 퍼센트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누기 얼마 해줘요? 나누기 100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우리 100분율로 나타냈을 때가 100을 곱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 반대로 이 퍼센테이지를 없앨 때는 100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된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퍼센트를, 그러니까 100분율로 나타냈던 거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절대값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는 큰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어요. 자, 5라는 값은 지워지죠.
약분되고요. 그리고 여기 약분돼 버리면은 마이너스 7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결과적으로 10의 7제곱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단위는 파스칼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의 10의 7제곱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폴리트로픽 변화의 일반식 PV의 n제곱은 정수. 자, 이 일반식에서 자, n이 0이면 어느 변화인가? 여기 있죠. n제곱. n제곱의 값에 따라서 이게 어떤 변화인지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거죠. 자,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PV의 n제곱은 자, 정수. 자, 이러한 일반식에서 요 n값, n의 값에 따라서 어떤 변화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n이 0일 때 볼까요? n. 자, n이 0일 때. 자, n이 0일 때는 뭐예요? n이 0일 때는 바로 등압 변화 또는 정압 변화가 되겠죠. 등압 변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의 등압 변화가 정답입니다. 왜냐면 n이 0일 때를 자, 지금 물어보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n이 1일 때 볼까요? n이 1일 때. 자, 요 n제곱이 1일 때는 바로 온도가 일정한 거예요. 등온. 그렇죠? 등온 변화. 이때는 등온 변화가 되는 거고요. 네, 등온 변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n이 k일 때, 그죠? n이 k일 때. 자, n이 k일 때는 단열 변화입니다. 단열 변화. n이 k일 때는 단열 변화가 자, 되는 거고요. 자, 이제 n이 무한대일 때 보죠. n이 무한대일 때는 이때는 최적이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정적 변화, 등적 또는 등적이 되겠죠. 정적 변화. 최적이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정적 변화. 네,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n이 0일 때는 어떤 변화다? 네, 등압 변화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영하 15도씨 얼음 10g을 100도씨의 증기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열량은 몇 킬로줄인가? 단 얼음의 융해열은 335, 물의 증발 잠열은 2256, 얼음의 평균 비열은 2.1, 그리고 물의 평균 비열은 4.18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열량을 구하는 거죠. 지금 영하 15도씨에 해당하는 얼음을 100도씨의 수증기, 증기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열량을 물어봤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크게 4가지 단계로 변화를 거쳐서 바로 얼음이 수증기로 변하는 거죠. 자, 먼저 첫 번째 과정부터 볼게요. 첫 번째, 얼음이 수증기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음은 고체고, 증기는 기체죠, 기체. 그래서 고체가 기체까지 변하는 과정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과정은 영하 15도씨의 얼음이 이제 0도씨의 얼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0도씨까지 온도가 올라가야 돼요. 0도씨 얼음으로 자, 변하는데 필요한 열량을 구할 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온도는 변했는데 상태는 안 변했죠. 그대로 얼음이잖아요. 그래서 온도만 변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현열. 그렇죠. 이것은 현열입니다. 현열. 그래서 현열 같은 경우는 CMT로 구할 수가 있죠. CMT. 그래서 이거를 이제 Q1이라고 놓을게요. Q1. CMT입니다. CMT. 현열 구할 때 쓰는 거죠. 자, C는 비열이고요. M은 질량, 그리고 T는 온도 변화량입니다. 자, 지금 얼음의 비열이죠? 지금 얼음의 비열이 얼마예요? 얼음의 평균 비열이 2.1입니다. 2.1. 그래서 2.1 곱하기, 자, 질량은, 자, 지금 잘 보세요. 지금 비열의 단위를 보면 킬로그램이죠? 근데 이 얼음의 질량은 단위가 뭐예요? 그람이죠. 이 단위 맞추셔야 됩니다. 킬로그램이니까 저 10g을 킬로그램 형태로 바꿔줘야 되죠. 자, 그래서 얼마냐? 0.01kg이 됩니다. 0.01.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단위 맞추셔야 됩니다. 킬로그램이니까 여기도 킬로그램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0.01kg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온도는 얼마큼 변했어요? 영하 15도에서 0도까지 15도만큼 변했죠. 그래서 이거는 0 빼기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예요. 정확히 하자면 0 빼기 마이너스 15. 그러니까 15도만큼 변한 거죠. 자, 이걸 계산하시게 되면
네, 이 값은 얼마 나오냐? 0.315입니다. 0.315. 0.315가 돼요. 단위는 뭐 키로 줄이 되겠네요. 키로줄.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요 t라고 하는 값은 엄연히 따지면 지금 비열의 단위를 보면 자, 섭씨, 도씨가 아니라 지금 켈빈으로 나와 있죠? 켈빈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도 뭘로 돼야 돼요? 절대 온도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절대 온도의 차나 섭씨 온도의 차가 동일하죠. 어차피 273만 더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히 하자면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는 273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얼마가 돼요? 영하 15도에다가 273을 더하는 거죠. 더하는 거. 그럼 258 정도가 됩니다. 258. 그러니까 절대 온도로 했을 때 어차피 섭씨 온도로 해도 15도 차이 나는 거고요. 절대 온도로 해도 동일하게 15만큼 차이가 나요.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0.32로 똑같이 나옵니다. 그것만 좀 유념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0도씨 얼음까지 만들었죠. 그러면 이 0도씨의 얼음을 어떻게 돼요? 얼음은 0도씨에서 녹죠? 녹아요. 녹아서 물이 됩니다. 물. 그래서 0도씨의 물로 변하는 거죠. 잘 보세요. 온도는 안 변했어요. 하지만 상태가 변했네요. 그렇죠. 이런 걸 자멸. 그렇죠. 자멸이라고 합니다. 자멸. 이걸 Q2라고 놨을 때 자멸은 R 곱하기 M입니다. 예. R은 이제 자멸. 그렇죠? 증발 자멸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기와 똑같죠. 융의 자멸이 될 수도 있고 M은 질량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얼음이 물로 변한 거잖아요. 또 뭘 보냐? 얼음의 융의 열. 지금 녹은 거니까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얼음의 융의 열을 써야 돼요. 335 곱하기 질량. 질량은 변화 없죠? 10g. 0.01kg. 네,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이거는 3.35가 나오네요. 3.35kJ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위까지 했어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자, 이제 0도씨의 물을 자, 몇 도씨까지 올려야 돼요? 물이 몇 도에서 끓죠? 끓는 점 100도씨. 그렇죠? 그래서 100도씨의 물로 만들어야 돼요. 자, 보세요. 온도는 변했는데 상태는 안 변했죠. 이걸 뭐라고요? 현열. 이걸 현열이라고 하죠. 이거를 Q3로 두면 마찬가지 CMT로 구할 거예요. CMT. 자, 이건 지금 아까는 얼음이었지만 이번에는 물이에요. 물. 그래서 물의 비열은 4.18 나왔네요. 4.18 곱하기 질량 0.01kg 곱하기 온도는 0도에서 100도씨까지 올라갔으니까 온도차는 100도. 맞나요? 100. 네, 이걸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4.18kJ이 나오고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는 자, 100도씨의 물을 뭘로 바꾸는 거죠? 100도씨의 증기로. 그래서 100도씨의 물을 100도씨의 증기로 이제 변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온도 변화는 없지만 상태가 변했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잠열이라고 했죠. 잠열.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Q4로 놨을 때 자, 지금 보면은 물의 증발 잠열이 얼마래요? 2256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2256 곱하기 질량 0.01kg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시게 되면 22.56kJ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 자, 지금 여기 났죠? Q1, Q2, 그리고 Q3, 그리고 Q4. 예, 4개의 열량을 구했죠? 이 4개의 열량을 전부 다 합산하시면 됩니다. 합산하시게 되면 바로 필요한 열량 Q는 얼마가 나오냐? 30.4가 나오네요. 30.4kJ이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펌프의 캐비테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펌프의 캐비테이션, 공동현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현상을 방지하는 대책이 아닌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흡입 양정을 짧게 한다. 흡입 양정 짧게 한다. 예, 방지 대책 맞고요. 2번. 흡입 손실 수도를 줄인다. 2번도 맞는 내용이죠.
그다음 3번. 펌프의 회전 속도를 높여 흡입 속도를 크게 한다. 3번이 틀렸죠. 펌프의 회전 속도를 높이면 오히려 공동 현상이 더 잘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펌프의 회전 속도를 낮추어서 흡입 속도를 작게 해야 캐비테이션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4번에 2대 이상의 펌프를 사용한다. 이것도 방지 대책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두 물체를 접촉시켰더니 잠시 후 두 물체가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였다. 이 열평형 상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여기 보시면 열평형 상태입니다. 열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뭐냐? 열의 움직임이 이제 더 이상 없다라는 거죠. 열평형이. 그러니까 이 서로 지금 두 물체의 온도가 다른 상태에서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을 하죠.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열이 나중에 같아진 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평형 상태라고 하는 것은 두 물체의 온도가 서로 같아져서 열의 이동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보시면 1번에 두 물체의 온도가 서로 같으며 더 이상 변화하지 않는 상태, 이것을 바로 열평형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직경이 40mm인 비누방울의 내부 초과 압력이 150파스칼일 때 표면 장력은 몇 뉴턴 퍼 미터인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비누방울의 표면 장력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이것도 간단한 공식만 알고 있으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표면 장력입니다. 이거 시그마로 표현하죠? 표면 장력. 표면 장력은 이게 비누방울입니다. 물방울과 비누방울은 달라요. 물방울 같은 경우는 안에 꽉 차여 있죠, 물로. 하지만 비누방울은 안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누방울 같은 경우는 8분의 델타 P 곱하기 D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물방울인 경우는 분모가 4입니다. 4가 되고요. 비누방울일 때는 8인 거죠. 그러니까 안이 비어 있을 때. 자,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값들을 대입만 하시면 돼요. 자, 8분의 요 델타 P라고 하는 값은 내부 초과 압력이죠. 얼마예요? 150파스칼. 150파스칼. 자, 그리고 D는 직경입니다. 지금 40mm니까 이거를 미터로 환산하면 얼마가 돼요? 0. 얼마예요? 0.04m가 되는 거죠. 0.04m. 이렇게. 그래서 8분의 내부 초과 압력 곱하기 직경, 비누방울의 직경이에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표면 장력은 0.75가 나오네요. 0.75가 나오고요. 단위는 뉴턴 퍼 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지름 20cm, 속도 1m/s인 물 제트가 그림에서와 같이 넓은 평판에 60도 경사직에 충돌한다. 제트가 평판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 약 몇 뉴턴인가? 자, 지금 보시면 이 물 제트가 이 평판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을 지금 물어보았습니다. 자, 보시면 공식이에요, 공식. 지금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F. 자, F는 로 곱하기 A 곱하기 V제곱에 지금 경사. 지금 이렇게 60도의 경사로 지금 물제트가 부딪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인 세타를 이제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F는 로 A V제곱에 사인 세타입니다. 그때 이 로우라고 하는 것은 물의 밀도, A는 이 물 제트의 단면적, V는 물 제트의 유속, 그리고 세타는 경사진 각도를 의미합니다. 자, 바로 대입을 해볼게요. 자, 지금 물 제트죠? 물의 밀도를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물은 1000kg per 세제곱미터입니다. 물의 밀도죠. 그 다음에 A는 이 물 제트의 단면적이에요. 지금 직경이 20cm로 나와 있죠. 그러면 4분의 파이 곱하기 20cm면 0.2m. 그래서 0.2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유속 1m/s죠. 1의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 사인, 자, 각도가 60도. 이렇게 사인 60도를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은 대략 27.2가 나오네요. 27.2 뉴턴.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떤 기체를 20도씨에서 등온 압축하여 압력이 0.2메가파스칼에서 1메가파스칼로 변할 때 처음과 나중에 최적비는 얼마인가?
자, 보세요. 자, 지금 처음 최적과 나중 최적의 비를 물어봤어요. 자, 그럼 여기서 어디를 이제 보셔야 되냐면, 지금 등온 압축했다고 했죠. 등온 압축. 온도가 일정한 거예요. 온도가 일정하다. 바로 우리는 이게 떠올라야 돼요. 온도가 일정하다. 보일의 법칙이 생각이 나야 되겠죠. 그렇죠. 예, 온도가 일정하면 보일의 법칙. 압력이 일정하면 샤를의 법칙. 딱 떠올라야 됩니다. 자, 보일의 법칙 같은 경우는 자, P 곱하기 V가 뭐다? 일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P1 곱하기 V1은 P2 곱하기 V2라는 자, 이러한 보일의 법칙이라는 식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무엇을 구하는 거라고 했어요? 처음과 나중의 최적비를 구하는 거죠. 처음과 나중의 최적비. 그럼 이 식을 이용해서 자, 어떻게 만들 수가 있냐면 V2분의 V1을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V2분의 V1. 어떻게 돼요? 바로 P1분의 P2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P1. 처음 압력이 0.2죠. 0.2MPa이고요. 자, 나중 압력이 1MPa예요. 1MPa. 1MPa.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5라는 값이 나오죠? 5라는 값. 그러니까 V1과 V2의 B가 몇 대 몇이라는 얘기예요? 5대 1인 거죠. 즉, V1이 V2의 몇 배라는 얘기예요? 5배. 그러니까 V1이 V2의 몇 배라는 얘기예요? 5배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V1 대 V2는 지금 V1이 V2의 5배니까 5대 1이 된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